오늘 영상은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하세요. 토트넘이 이번 첼시전은 정말 얻은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경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일단 경기 결과를 봐도 두 골을 먼저 득점을 하고 네 골을 연달아 실점을 하면서 굴욕적인 경기가 됐고요. 오늘 경기 패배로 토트넘이 최근 4경기에서 단 한 경기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3일 간격으로 치러졌던 풀럼, 본머스, 첼시 이 프리미어리그 3경기에서 승점을 단 1점만 얻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그에서도 11위로 순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경기에 야심차게 출전시킨 반더벤과 로메로가 모두 부상으로 빠져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렸죠. 특히나 반더벤과 로메로는 오늘 경기에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거든요. 물론 로메로는 이번 주 초반에 복귀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었지만, 로메로도 예상보다는 일찍 기용을 한 거고, 여기에 더해서 반더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포스테콜루 감독이 이번 달 중순부터 경기를 뛸 수 있다라고 본인이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반더벤과 로메로가 훈련을 많이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경기에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포스테콜루 감독이 본인의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수비수를 기용을 한 거거든요. 애초에 반더벤과 로메로가 빠져있을 때 벤 데이비스와 드라구신 이 두 명의 선수가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못하다 보니까 라인을 끌어올리는 수비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벤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중앙 수비수가 드라구신 한 명만 남아있는 상태이기도 했지만, 지난 경기에서 토트넘의 접근 방식을 보면 앞쪽에서 1대1로 대인마크를 강하게 거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첼시와의 라이벌전이고, 첼시가 마레스카 감독 체제에서 후방 빌드업을 중요시하면서 볼을 후방에서부터 끌고 나오기 때문에 앞쪽에서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려고 했던 의도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테콜루 감독이 토트넘에 부임한 이후로 늘상 보여줬던 패턴이죠. 지난 경기에서 첼시가 아주 독특한 전략을 사용을 했어요. 파머가 약간 오른쪽으로 빠지면 엔소 페란데스가 올라오고요. 이때 카이세도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라비아가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약간 빠집니다. 그러면서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되고, 바디아실, 코릴, 쿠쿠레야가 3백을 만드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죠. 이러한 형태가 기본적으로는 마레스카 감독이 자주 만드는 형태이기도 한데, 여기서 토트넘이 정말 말 그대로 1대1 압박을 합니다. 솔랑키, 존슨, 그리고 손흥민이 3톱을 압박을 하고요. 쿨루셉스키가 라비아나 카이세도 중에서 한 명을 압박을 해요. 보통 카이세도 쪽으로 압박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비수마가 파머를 마크하는 전담 마크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르가 한 칸 올라와서 라비아를 압박을 하면, 오른쪽에서는 산초를 포로가, 왼쪽에서는 네투를 우도기가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니콜라스 잭슨을 반더벤이 담당을 할 때 로메로가 엔소 페란데스를 압박하기 위해서 높게 전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앞쪽에서 강하게 전방 압박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첼시가 후방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파머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엔소 페란데스가 내려가서 볼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산초 혹은 니콜라스 잭슨도 내려가서 볼을 받아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선수가 내려가서 좀 볼을 받을 때 토트넘의 선수들은 1대1로 극단적인 대인마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첼시의 선수들을 따라서 첼시의 진영으로 넘어가서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극단적인 1대1 압박, 그리고 강력한 전방 압박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토트넘이 이렇게 강한 1대1 압박을 하다가 쿠쿠레야가 미끄러지는, 말도 안 되는 실수이긴 했지만 미끄러지면서 찬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경기를 보면 보통 이럴 때가 많았습니다. 토트넘이 이 장면에서 압박을 하는 걸 보면요, 손흥민이 바디아실, 솔랑키가 코릴, 오른쪽에서 존슨이 쿠쿠레야,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 한 명씩 압박을 하고 있고요. 다 대인마크가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에서 산초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포로도 과감하게 올라와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른쪽에 있는 엔소 페란데스가 내려와서 움직일 때 아무래도 사르가 올라가서 미드필더를 압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르가 압박을 하러 올라갔으면 드라구신이 올라와서 엔소 페란데스를 압박하기 위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에서는 엔소 페란데스를 압박하러 나간 드라구신이 뒷공간을 비워두니까 니콜라스 잭슨이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요. 이때 반더벤이 니콜라스 잭슨을 따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더벤의 위치만 봐도 하프라인 바로 위에 머무르고 있어요. 오프사이드 라인을 이제 하프라인을 밟으면서 만들고 있고, 사실상 이 하프라인을 기준으로 안쪽에 모든 선수가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첼시가 볼을 가지고 있다가 토트넘
토트넘이 하프라인을 밟으면서 과감하게 올라오니까 이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니콜라스 잭슨이 뛰어들어가면서 이 넓은 공간을 활용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토트넘이 과감한 압박을 하는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첼시의 실수가 나왔어요. 이 장면도 보면 솔랑키가 코리를 1대1로 압박을 하고 있고 손흥민은 바디아실, 미드필더 라인에서 모두 한 명씩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쿠쿠레야가 볼을 컨트롤을 한 다음에 앞으로 달려나가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미끄러졌죠. 미끄러지면서 여기서 존슨이 볼을 탈취를 해냅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물론 쿠쿠레야의 실수가 나왔지만 1대1로 압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쿠쿠레야의 실수를 조금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공략을 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골이 나올 때도 모든 선수를 토트넘이 또 붙잡고 있어요. 계속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모든 선수를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쿠쿠레야가 볼을 컨트롤하는 순간 여기서 또 미끄러지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볼을 뺏기는 순간 다시금 토트넘이 기회를 잡아서 두 번째 골을 득점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첼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하게도 토트넘의 압박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토트넘도 경기 초반에 보여줬던 1대1 대인마크 압박을 90분 내내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선수가 이 1대1 수비는 90분 내내 체력이 유지가 되면서 완벽하게 내가 담당하는 선수를 마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11명의 선수 중에 한 명이라도 실수가 나오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난 경기에서 첼시가 어떤 상황들을 만들었냐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카이세도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사르가 올라오면서 라비아, 클루셉스키가 카이세도를 마크하는 앞쪽에서 3톱은 첼시의 3백을 압박하는 형태였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니콜라스 잭슨이 의도적으로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끔 만듭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니콜라스 잭슨이 뛰어 들어갈 때 니콜라스 잭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쨌든 오른발을 쓰기 때문에 이 선수가 오른쪽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약간 왼쪽으로 돌아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의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니콜라스 잭슨이 왼쪽으로 돌아 뛰니까 로메로가 튀어나와서 엔소 페란데스를 마크하는 게 아니라 니콜라스 잭슨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약간 반더벤과 함께 같이 뒤로 빠져야 됩니다. 로메로가 아니라 드라구신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뒤로 물러나면 사르와 클루셉스키는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수비 라인은 뒤로 물러나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 요 사이 공간에서 엔소 페란데스가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수마가 엔소 페란데스를 막으러 움직이면 파머가 또 자유로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사르가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면 라비아가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드필더 라인에서 인버티드 풀백을 만들면서 요 3대4 구도를 첼시가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지 않으려면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바디아시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카이세도가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손흥민이 가운데로 들어가서 미드필더 싸움을 걸어줬어야 되죠.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이 아니라 포스테콜로 감독이 앞쪽에서 3백을 모두 압박하는 아주 과감한 압박을 주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니콜라스 잭슨이 2명의 수비수를 끌고 다니는 순간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필연적으로 한 명의 이득을 첼시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앞쪽에서 손흥민이 바디아실, 솔랑키가 코릴, 존슨이 쿠쿠레야를 마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첼시의 3백을 모두 압박을 했고 사르와 쿨루셉스키가 올라오면서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카이세도 그리고 라비아를 압박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구도와 아주 동일한 현상이죠. 근데 여기서 미드필더들이 과감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라비아가 뒤쪽을 바라보면서 그냥 이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줘요. 근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앞쪽에서 니콜라스 잭슨이 약간 왼쪽으로 돌아뛰기 시작을 하니까 토트넘의 수비라인 드라구신과 반더벤이 모두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아까 전술판으로 보여드렸던 구도에 따르면 비수마가 파머를 마크하고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엔소 페란데스는 드라구신이 올라와서 압박을 해주는 1대1 마크맨이었잖아요. 그런데 드라구신이 니콜라스 잭슨이 본인 쪽으로 오니까 뒤로 물러나는 순간 반더벤과 함께 2명의 선수가 물러나면 1명의 선수가 여유가 생기는 게 필연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토트넘의 미드필더 라인은 올라가고 있는데 수비 라인은 뒷걸음질 치고 있고 그러면 간격은 멀어지는데 1대1 마크맨도 한 명 놓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첼시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면은 사르가 중원에 혼자 남아있는 장면이었어요. 비수마가 오른쪽으로 커버를 가 있는 상황이라서 사르가 수비 라인 앞 공간을 보호해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의 전방 압박의 구조상 계속 달려들면서 압박하는 기조가 형성되다 보니까 분명히 비수마가 이렇게 반대편으로 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수마가 전담 마크해야 되는 파머가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사르가 본인이 막아야 되는 선수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선수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파머의 공간이 넓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도 니콜라스 잭슨이 또다시 약간
약간 왼쪽으로 돌아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구신과 반더벤을 모두 니콜라스 잭슨이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수들은 뒤로 물러나고 있는데 미드필더는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요 가운데 공간에 파머가 여유롭게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파머가 너무나 넓은 공간을 활용하면서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장면도 똑같아요. 이번엔 파머가 비수마를 데리고 뒤로 물러나 있고, 또 니콜라스 잭슨이 뒤로 빠지면서 두 명의 센터백 반더벤과 드라구신을 뒤로 물러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났죠. 그런데 앞쪽에 있는 토트넘의 미드필더 및 공격수들은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자연스럽게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앞쪽에서 손흥민, 솔랑키, 존슨이 첼시의 3백을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사르와 쿨루셉스키가 있고요. 첼시는 카이세도, 라비아, 엔소 페란데스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또 3대2 구도에서 약간 마크맨을 놓치기 시작을 해요. 이 장면에서 어떻게 놓쳤냐면, 쿨루셉스키가 처음에 엔소 페란데스를 약간 막으러 나가니까 사르가 어쩔 수 없이 라비아를 막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측면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는 카이세도에게 공간이 나죠. 그러니까 이 카이세도가 풀백으로 나와서 미드필더 라인으로 들어가는 이 움직임에 아무런 대처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르가 라비아를 막으러 가니까 라비아가 볼을 가지고 있다가 카이세도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이 1대1 마크에서 놓쳤고, 더군다나 수비가 뒤로 물러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패스가 들어가자마자 카이세도가 볼을 끌고 편안하게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실점을 할 때도 이런 장면에서 먹혔거든요. 첼시가 3백을 만들고 있고요. 카이세도가 풀백의 자리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 라비아와 함께 두 명의 미드필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엔소 페란데스까지 이번엔 내려왔어요. 미드필더 지역에서 3미들의 형태를 만들고 있죠. 근데 여기서 토트넘은 손흥민이 바디아실, 솔랑키가 코릴, 존슨이 쿠쿠레아를 압박합니다. 3백을 압박을 하고 있고요. 미드필더 라인에서 이렇게 되면 사르가 라비아를 마크하고 쿨루셉스키가 엔소 페란데스를 마크할 때 가운데로 들어오는 카이세도는 또다시 아무도 마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바디아실에게 먼저 패스가 들어가는데, 바디아실에게 패스가 들어갈 때 손흥민이 달려가죠. 근데 손흥민이 바디아실에게 달려나가는 순간 카이세도는 가운데로 들어가서 아무도 카이세도를 압박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1대1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드필더 숫자가 부족하니까 카이세도에게 공간이 난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파머가 약간 내려와서 먼저 볼을 받아주고, 파머가 비수마의 압박을 받는 순간 모두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카이세도만큼은 공간이 열리니까 카이세도에게 편안하게 리턴 패스, 그리고 카이세도가 여기서 편안하게 볼을 잡아서 방향 전환을 하면서 이 순간부터 첼시가 득점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죠. 이 바로 다음 장면에서 득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전술판으로 돌아오면 첼시가 빌드업을 할 때 카이세도를 가운데로 위치를 시켜서 미드필더 라인에서 한 명의 선수를 더 많이 확보를 하는 이러한 형태를 만드니까 여기서 일단 압박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토트넘이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라인을 과감하게 그냥 올려버리니까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라인을 과감하게 올려놨는데 미드필더 라인에서 카이세도를 놓치든 라비아를 놓치든 엔소 페란데스를 놓치든 파머를 놓치든 넷 중에 한 명을 놓치니까 첼시가 미드필더 라인을 거쳐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들에게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토트넘이 알아서 라인을 높여주니까. 그러면 토트넘의 수비수들은 달려 들어가면서 이 뒷공간을 정말 순수한 스피드, 피지컬로 막아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부상에서 막 복귀한 로메로, 반더벤에게 당연히 체력적으로, 신체적으로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로메로가 이렇게 부상으로 13분 만에 쓰러지고, 반더벤이 경기 후반부 77분쯤에 부상으로 또 쓰러지는, 두 센터백이 모두 다시 부상으로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포스테콜로 감독의 인터뷰에서 아무래도 많은 기자들이 반더벤과 로메로의 기용에 대한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포스테콜로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허벅지에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로메로는 내가 걱정했던 선수는 아닙니다. 왜냐면 로메로는 복귀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더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계획은 반더벤이 60에서 70분 정도를 뛰는 거였습니다. 로메로는 당연히 90분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반더벤은 60에서 70분 정도인데, 그래서 반더벤을 우리는 경기 내내 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더벤은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고 긴장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센터백 반더벤과 로메로의 체력에 대해서 도박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아니다,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부위의 부상이 아니다, 전혀 다른 부상이고, 로메로와 반더벤 모두 훈련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팀에 도움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메로와 반더벤을 출전시킨 것은 그렇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일단 아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반더벤을 60분에서 70분 정도 뛰게 한다고 했는데 거의 80분 가까이 반더벤을 뛰게 하다가 반더벤이 부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몸에 문제를 느끼면서 경기장을 떠났고요. 여기에 더해서 로메로 같은 경우에도 13분 만에 부상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로메로가 원래는 발가락 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발가락 부상이 아니라 다른 부위의 부상이지 않느냐, 내가 무리해서 기용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보통 부상을 당한 선수가 조금 일찍 부상에서 복귀를 했을 때 아무래도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다른 부위에 무리가 가면서 부상을 또 당하는 패턴이 지속이 되죠. 로메로뿐만 아니라 여러 선수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 로메로가 발가락 부상 이후에 아무래도 신체적인 밸런스가 약간은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무리해서 나왔다가 다른 부위에 부상을 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나올 만한 상황이고요. 반더벤 같은 경우에도 반더벤이 60분 70분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정작 반더벤이 몸에 이상을 느껴서 나간 시간은 80분이니까 이것도 뭔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래서 경기가 끝난 이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수비 라인을 높이 올리는 철학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BBC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경기에 앞서 나가기 시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2골을 먼저 넣었기 때문에 왜 나의 전술, 나의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만약에 첼시가 우리가 만약에 3대2로 앞서 나가기 시작을 했다면 오히려 첼시가 우리가 실점했던 것처럼 과감하게 라인을 올려서 무리하게 공격적인 운영을 했을 것이다. 굉장히 결과론적인 해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경기가 지금 선수들도 부상을 당하고 라이벌전도 패배를 했기 때문에 너무 손실이 큰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오늘의 패배는 적어도 나에겐 우리가 최고의 팀을 상대로 매우 잘했고 때때로 첼시보다도 더 나은 모습을 보이는 시간도 있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다는 것에 나는 만족한다. 긍정적인 것이 있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는 확실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물론 전방 압박을 통해서 2골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라인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로메로와 반더벤을 좀 무리하게 기용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면서 로메로가 또 그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버렸고, 그리고 라인을 끌어올렸는데 앞쪽에서의 압박이 90분 내내 유지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뒷공간이 열리면서 실점을 하고 역전을 허용을 하는, 심지어 4골을 연달아 먹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라인을 올리는 공격적인 본인의 전술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선수를 썼는데 그 전술이 통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선수들이 뒷공간으로 달려나가다가 부상을 당하고 경기는 역전을 당하는 매우 좋지 않은 결과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극단적인 1대1 전방 압박, 이것이 어쨌든 토트넘에 와서 분명히 임팩트를 보여준 기간도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토트넘이 기본적으로는 약간은 내리는 축구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선수들을 정말 갈아 넣으면서 전방 압박을 하는 것이 시즌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장 오늘 첼시전을 만약에 이겼다고 하더라도 로메로와 반더벤을 만약에 다음 경기에 못 쓰면, 그리고 다다음 경기에 못 쓰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손해거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본인의 전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시간, 약간 전술의 성향을 어떨 때는 내려놓아야 되는 순간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